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자료가 좀 오늘이 화요일이죠. 이 자료가 어제 나왔나요? 아니요, 오늘 나왔죠. 네네, 이게 좀 사실 금리 움직일 때 은행주 바이코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탈세가 확 올라버리네. 좀 아쉽지만 하여튼 탑픽은 우리금융이잖아요. 네, 지난해 우리금융하고 은행주에서는 BNK 금융지주. BNK. 근데 이 은행이 일단 탑픽인 것 같고 증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금리가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금융주가 일단은 좀 최근에 좀 배당 이후에 좀 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오늘 봤더니 또 너무 올라 있으니까 오늘 바이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료는 이제 연간 전망 자료라서요. 그 올해 이제 2020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주를 이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전체적 1년을 놓고 봤을 때 의견을 좀 이제 담아봤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이번 주에 금리 인상도 유력하고 또 뭐 한두 차례 정도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고, 미국도 이제 뭐 올해 3번 4번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중간에 물가가 잘 잡히면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 금리를 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리겠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 군데 저도 회의 들어가고 뭐 콜하고 이런 과정에서 느끼면 좀 약간 아직도 반신반의들 하는데 금리 인상 속도는 빠를 것 같죠 지금. 반신반의 하고 보면은 사실 금융주에게 나쁜 환경은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뉴트럴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쯤 이제 전망 자료를 썼었는데, 그 작년에 연간으로 금융주들이 시장을 상당히 아웃퍼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21년 이제 연간 이제 은행주는 한 25% 정도가 올랐고 시장 대비, 그리고 그다음에 보험주도 한 20% 정도 아웃퍼폼을 해서 뭐 배당까지 합치면은 뭐 25에서 30% 가까이 되는 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제목을 우선 이제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정상화라고 한 거는 작년이 이제 반작용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은 반대로 시장이 이제 코로나 충격으로 급락을 하고 급반등을 했을 때 금융주들이 못 따라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 갭을 메우고 오히려 더 시장 대비 이제 좋은 성과를 기록한 게 작년이었고, 올해는 이런 외부적인 이제 충격과 반사작용이 끝나고 조금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이제 금융주가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물론 아직 남아 있지만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추가적으로 몇 번을 더 올릴 수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그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그 임팩트 자체는 21년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아주 별 부담 없이 이제 금융주에 대한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시기였다면, 올해도 뭐 지금 뭐 여건이 나쁘진 않지만 한 하반기 정도 이후로 갔을 때는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모멘텀이 좀 많이 좀 약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익의 전체적인 그 탄력도, 그다음에 뭐 이익의 뭐 방향성, 그다음에 수익성,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양상이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작년과 같이 크게 시장을 그렇게 이제 아웃퍼폼할 그럴 가능성보다는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조금 이제 낮춰서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잖아요, 어떤 분이랑 같이. 근데 그때 얘기 점심 먹는 중이어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기준적으로 올려봤자 한 1.75 정도 얘기했는데 그거 더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전매순 용어에 나한테 뭐라 하냐면 금리 인상 초기에는 은행주가 좋은데 좀 어느 정도 끝이 보일 때는 정도 이후로 가거나 그게 얼마나 더 올리시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사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 올해 금융주를 투자하실 때도 가장 이제 염두에 두실 부분이고, 뭐 이제 글로벌리 우리나라가 금리를 가장 빨리 올렸잖아요. 빨리 올리고 뭐 그 이면에는 이제 가계부채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공격적으로 계속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대 기준금리를 다시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뭐 하반기나 올해 연말쯤 갔을 때 조금 그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요새 종목을 고른 기준으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희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을 얘기해요. 인프레를. 네. 이건 좀 다른 경우지만 네. 요새 대출 받으려면 정말 은행 뭐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대로 해서 받고 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가상금리 수준이 그쵸? 보면은 자료에도 있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옛날 기준금리 레벨에 비해서 훨씬 많은 마진을 남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은행주가 좀 위가 확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수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준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21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그러면 더 가상금리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정체되거나 조금 하락할 수가 있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거는 사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대출에 대한 수요는 결국은 뭐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자산 가격, 자산 시장의 이제 움직임이 수요를 대변하는 거고 총량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수요 요인이 공급 요인을 훨씬 더 이제 압도하면서 이게 가격이 가상금리가 높여왔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딱 이제 뭐 쉽게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자산 시장도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은 느끼는 정도로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가상금리가 이제 무작정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지 않나. 그리고 또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금 이제 그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은행의 전체적인 마진에 있어서도 그 가상금리가 조금 이제 더 확보되기 어렵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지금은 뭐 이따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조달금리가 또 같이 올라가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주 탄력적으로 마진이 반등하는 구간은 사실 2021년이었지 22년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으로 놓고 보면 뉴트럴이고 이게 증가율이 둔화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놓고 보면 그래도 네, 뭐 당장 놓고 보면은 지금 환경은 사실 상당히 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이 아직은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이 자료가 거의 그 125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융주 전반을 한번 훑어보실 분들은 자료를 일단 프린트 하셔가지고 쭉 보시면 좋겠고 이 시간에는 그럼 지금부터 자료 보면서 전배순 연구원이 네. 자료 내용은 긴데 이게 뭐 은행, 증권, 보험 세부적인 이제 수익 전망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한 페이지로 사실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페이지이고요. 네. 올해를 이제 보고 있는 전체적인 이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 사이클이 일단 진행이 되니까 은행도 마진이 올라가고 이제 보험사들도 이제 2차 역마진 이제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이제 시작된 움직임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더 탄력적으로 마진이 올라갈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중요할 것이고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화되고 그게 더 이제 금리 인상을 앞으로 몇 차례나 더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금융주의 방향을 좀 결정할 요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인플레이션 같은 이슈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유동성이나 신용 여건 자체가 금융시장 내에서 저는 조금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금융사들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등장하면서 금융 플랫폼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었죠. 그다음에 올해는 또 아마 이달 말쯤 되면은 그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MTS 서비스 론칭을 그렇죠. 한다라고 합니다. 뭐 인기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많이들 아마 좀 더 이제 주식 투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험사 설립도 이제 카카오에서는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앞두고 있고 이런 경쟁 여건은 좀 지속이 되는 가운데 그다음에 뭔가 이런 그 소액 형태의 자산 관리나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이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죠. 그런 식으로 투자의 패러다임도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지금 이제 론칭을 하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올해 금융주를 조금 이제 외부적으로 또 경쟁 구도 측면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결론적으로는 그 역대 최대 실적들을 다 작년에 기록을 했거든요. 은행, 증권, 보험 할 거 없이.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만큼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크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험사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의 절대 수준 자체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은행은 이익이 증가하긴 할 텐데 이게 증가율 자체는 21년 대비 22년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익성이나 이 ROE 수준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거를 주가는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갈 것이니까 작년만큼의 그런 이제 주가 탄력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게 2022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 금융주는 이제 이익의 안정성, 그다음에 뭐 이제 건전성의 제고, 그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린 뭐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주가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당주나 가치주로서의 메리트가 올해는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증권보험을 봤을 때 투자 매력도는 저는 이익이 그래도 이제 증가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은행지주, 금융지주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별 3개를 이제 연초에 꼽았었는데 올해는 한 별 2개 정도로 이제 선호도를 조금 낮추고요. 그다음에 보험사들과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의 방어 자체가 올해 조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지주, 금융지주에 비해서는 조금 후순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금융지주 내에서도 카드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 금융업종 내에서 경영 환경이 가장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금융지주 투자에 있어서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 이제 업종별로 이슈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가계부채에 대한 이제 부분이 가계부채 부담에 대한 부분이 올해도 연중으로 계속 좀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금융당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고 대출을 이제 조이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은행의 이익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높여주는 방향으로서만 작용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만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 이금융권에 대해서도 지금 DSR 규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지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그 금융권 하에서의 그런 신용 위험이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은행에 그렇다고 충당금 부담을 크게 늘리진 않겠지만 이 역대 최대 실적의 배경으로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대손율이 역사적 최저점에 있는 대손율이 더 낮아지긴 힘들다라는 게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자익은 증가를 할 테지만 대손에 대한 부담도 좀 완만하게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올해가 될 것이고, 결국 이게 그 탄력 자체는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겠다. 대손이 좀 늘어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으로서 많이들 좀 이렇게 막아주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지원 조치들이 자료에도 담겨 있긴 한데, 한계차주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국면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금융지원 조치도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실 은행권의 대손율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진 않을 건데, 그런 이제 지원 조치들이 그러면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이제 비용과 부담이 없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례로 막 한계차주를 지원할 때는 이제 뭐 펀드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출자도 해야 되고, 직간접적인 이제 부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신용 위험을 조금씩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의 이제 이슈는,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코로나의 반사적인 수혜를 워낙 크게 받았었기 때문에 손해율이 이제 거의 은행의 대손율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저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미 추세가 조금씩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좀 올라가는 방향성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장기 보험의 위험 손해율도 이미 이제 올라가는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제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작년 대비 조금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보고 계신 그 이슈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제 가시화되고, 특히 이제 실손보험과 관련된 그 손해액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조금 이제 개편이 된다면은 조금 이제 보험사들의 그런 이제 이익에 대한 감익의 우려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23년은 이 중요한 회계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
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투명성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이제 요인들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주가를 크게 뭐 흔들 그런 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이제 조금 적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또 이제 부채를 시가평가할 때 이제 커지는 그런 이제 자본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업종 내에서는 저는 이제 손해보험 업종이 조금 더 이제 나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는 사실 지금의 환경은 상당히 투자하기 좀 이제 불리한 환경이죠. 왜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은 결국은 이 실질적인 유동성과 실질 금리는 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업황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2021년대 22년을 봤을 때 연간으로 이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이제 시황과 관련된 그런 이제 자금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지금 이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실적은 저는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저변 자체가 앞서 이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는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분명히 레벨업된 수준을 유지할 거고 또 IB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익이 체력이 점점 더 쌓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 당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하반기 정도 이후에 증권주가 약간 금융주 내에서 일종의 다크호스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런 그냥 생각을 좀 하고 기대 있습니다.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뭐 하반기에 대해서 변할 게 뭐가 더 있나요? 왜냐면 우리 맨날 4억 개 채워놓고서 올해 근데 고민들 많이 하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증권주 투자에 조금 더 유리할 국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연준도 금리를 좀 올리고 시장이 좀 출렁이겠지만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좀 적응력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이 긴축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지금보다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하반기 그다음에 상반기가 차라리 이제 은행과 보험 이렇게 조금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이제 좋은 판단이 아닌가. 이 4페이지 그림 하나 가지고 자료 전체를 일단 설명을 했는데 네. 아마 이 전체적인 금융업종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적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안 가실 수 있으니까 네네. 좀 중요한 그림 중심으로 좀 네, 몇 봅시다. 개 그림 더 그럼 5페이지 앞에서 그냥 다 보자고? 알겠어요. 네. 보고 또 중간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봅시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정상화라는 이제 그 말씀을 이 그림으로 조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년에 크게 이제 경제 충격이 왔었고 21년에 반등이 오면서 사실 금융주들이 아웃퍼폼을 했었고 올해는 뭐 성장률의 수준 자체는 높지만 일단 조금 이제 둔화되는 걸 기본 흐름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뒤따라서 기준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금융주를 자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내가 여기서 내가 인쇄 자료 보면서 얘기했어. 네. 작용 반작용 정상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나도 이거 써먹어야지. 요새 나도 정상화로 가는 길 맨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금리가 올린 게 정상화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상 수준의 코로나 그렇죠. 이전 레벨로만 사실 금리가 가면은 뭐 2% 이상을 간다라고 단정 짓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사실 이거 또 자꾸 내가 끼어들어서 진도가 안 나. 괜찮습니다.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좀 과하게 연준이 좋지 않은 걸 보니 그리고 금통위도 보면 확실히 금융 불균형보다는 물가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과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니요, 바로 말씀을 드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금융주가 그럼 어떤 이제 양상들을 보일 거냐가 중요한데 17페이지고요. 그렇게 되면 금융주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냐 그 생각인데 그 아닌가?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이 금융주에게 좋은 게 맞아요. 페이지 17페이지. 왜냐하면 내가 월요일부터 계속 은행주 사라고 하고 있거든. 그냥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은행주 사라.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꾸 뉴트럴 나오니까 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하게 당신 의견이 중요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금리가 생각보다 빡세게 가면 살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배당락 이후에 이제 주가도 좀 KB 조정을 받았고. 금융 시총일이 다시 왔더라고 금융주에서 카카오뱅크 제치고 오늘. 엄청 축하하고 있는 중 사람들 지금. 하여튼 오케이. 그 페이지 17페이지
물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금융주에게 좋은 거는 분명히 맞아요. 말씀대로 가격 전가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과도하게 올라버리면은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경험상 그렇게 이제 특히 이제 은행주에 긍정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이제 그 공급 이제 이슈로 인해서 코스트 푸시 형태로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는 그 옆에 그림 27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은행주의 조정의 그런 빌미를 많이 제공을 했던 거고요. 이거 네.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금융주가 좋은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치러야 되는 대가와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뭐 많이 그러니까 미국이 뭐 점도표상으로는 어쨌든 24년까지 2.5%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한국이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뭐 대출 금리가 당장 그럼 지금 뭐 주담대만 해도 5%가 되고 신용 대출도 6%가 미국이 되거든요. 2.5를 가는데 네. 우리도 2.5 이상은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 예. 근데 보통 가지 않았나? 뭐 역전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라고는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뭐 판단 이제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시각을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물가나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할 텐데 그게 결국 금융주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6페이지의 그림 25번에도 있지만 실질적인 유동성이 그러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증권주 같은 데도 이제 타격을 주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실질금리가 이제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장기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줄 건지가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데 지금 이미 이제 장기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제가 보니까 아마 150bp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만약에 2%가 간다라고 하면은 장기금리가 뭐 3.5%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대출금리는 가능할까? 거의 두 자릿수 육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출금리가 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6% 레벨 뭐 7%, 8% 만약에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대손이 이걸 버텨줄 수 있을까? 그러네. 저는 이해했어. 네, 왜 이렇게 그거는 무식하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수준까지는 분명히 은행들이 이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폭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승 흐름, 그다음에 뭐 여전히 뭐 절대 주가나 상대 주가는 낮으니까 이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행은 되겠지만 21년과 22년은 연말이 됐을 때 그 성적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무슨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제가 인플레이션, 은행주 금리 여러 번 더 올리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거 내가 괜히 말 걸어서 은행이 중요한데 제일. 아니 몇 가지 그러면 제가 더 그러니까 내가 은행도 관심이 페이지, 22페이지고요. 22페이지 또 그냥 매번 보여드리는 설명인데. 이거 많이 보여주던 거. 네, 금리를 몇 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3번 정도 올린다라고 일단 가정을 했고 거기서 저는 끝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년까지 가정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돼서 내년까지 올리면 그림이 물론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3차례 정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마진의 정점은 한 3분기 때로 형성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그림에서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진의 그 상승 탄력, 변화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3년까지도 금리를 올리면 이 흐름이 조금 더 연장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탄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금리의 사이클이 전환되는 시기지 일단 상승으로 한번 방향을 틀면은 그때는 예금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서 그러니까 레벨 자체는 높아지지만 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금 빌려다가 비싸게 대출해주면 되는데 대출을 자꾸 억제하니까 비싸게 대출해주는 자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좀 다른 환경 아니냐는 거야, 내 말은. 그 이제 수치상으로 그걸 보여드릴 수 있는 게 27페이지에 49번 이제 50번 그림이고요. 네, 49번은 보시듯이 지금 이제 주택대출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 수준이 이미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이거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진을 많이 남겨 진짜.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상금리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만약에 추세적으로 계속 뭐 이제 위쪽으로 향한다면은 은행들이 마진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한히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요새 은행들 명퇴하는 거 보면 굉장히 나이를 낮춰서까지 아주 돈을 많이 주면서 내보내는 게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익도 좋고 뭐 이제 그 이제 채널도 좀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게 그 이미 많이 높은 수준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뭐 유지되거나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진의 상승을 조금 제한할 거다라고 보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예금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몇 페이지죠? 네, 페이지 24페이지를 주겠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예금금리 올라가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금리 수준이 올라가는 거 말고 그 예금의 네, 페이지 24페이지 그 위에 그림 두 개인데 그 조달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금리도 올라가지만 예금의 금리도 올라가지만 그 예금의 구성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고금리 예금 쪽으로 상당히 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미 약간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 이것도 중요한 나는 포인트로 그러니까 보는데. 이게 은행의 그 마진의 상승 폭을 저는 기대만큼 그렇게 높게 가져가기가 조금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 주신 인플레이션이랑도 연관이 된 건데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단기성으로 자금을 이렇게 두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니즈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저원가성 수신이라고 하는 은행의 조달 비용을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크게 했던 이 자금들이 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론적으로는 은행권의 NIM이 작년 하반기부터 두 차례 올린 금리 인상, 그다음에 올해 올릴 거 감안하면 적어도 한 10bp 정도는 올라야지 이론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 이렇게 은행권의 연간 마진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bp 정도 오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달 이제 비용이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상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확대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은행 터볼 건 네. 많이 터볼 것 같은데. 네, 은행은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험은 그 제가 이제 실적 부분부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뒤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고요. 네. 작년에 실적 100페이지? 네. 작년에 이 생보사들이나 손보사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았던 게 결국은 코로나의 반사적인 수혜가 이제 계속이 됐었고, 특히 손보사들 같은 경우 손해율이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낮은 수준을 기록을 밖에 했었죠. 다니질 않으니 뭐. 네, 자동차 뭐 이동량도 줄어들고 병원 이용도 줄어들고. 근데 올해부터 이미 작년 말부터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반사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이 자료의 제목인 작용 반작용에 있어서 반작용의 효과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구간으로 가면서 이게 정상 구간으로 가게 될 때 올해 이제 수익성과 그다음에 뭐 이익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조금 이제 만회해 줄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뭐 이제 2차 역마진이 완화되는 부분, 결국 이제 2차 이익이나 투자 수익률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사실 큰 개선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 비율이라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보험 판매 이제 설계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수수료나 그다음에 이제 판매 비용인데, 작년까지는 약간의 이런 그 판매 비용을 좀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올해는 풀리게 되고, 그다음에 대면 영업은 어쨌든 조금 정상화가 되게 되면은 비용적인 측면도 좀 부담이 올라갈 것이라서 연간으로 봤을 때 보험사들의 이익은 한 10% 내외 정도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보험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좀 고려하고 있는 결국은 각종 이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72페이지로 가면요.
실손보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청 올라가겠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올해 뭐 평균입니다. 어깨 평균 한 14%, 회사별로는 보면 뭐 한 20%에 근접한 인상률을 보이는 데도 있고, 이게 근데 그 연평균이기 때문에 3년이나 5년을 한 번에 갱신 받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72페이지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래 우측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위험 손해율 자체가 지금 130%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계속적으로 팔면 팔수록 이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러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73페이지에서 이제 보시지만 이제 조금씩 상품의 성격들을 좀 누수가 많은 이 손해액을 좀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성격들을 좀 바꿔오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전에 팔았던 그 보험의 비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누적적으로는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74페이지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의료계에 워낙 반발이 심해서 이 제도로 개선을 추진하려고 했었어도 속도가 이제 느리고, 사실 뭐 법 개정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이미 조금 이제 그런 기류들이 감지는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또 이제 그 이전 대비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이제 혜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치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 비급여와 관련된 이 손해액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표준화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 영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제도 개편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가미계 우려를 조금 더 완화해 볼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기대감이고, 두 번째는 76페이지인데 이거는 이미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한 부분이고요. 2022년 하반기 아니면 2023년부터 시행될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이 손해액 통제를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상 환자 비중이 월등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한방 의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보험금 지급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누수를 좀 방지하겠다라는 이제 제도 개선이 지금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이제 손해율 증가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마지막 제도는 이제 78페이지고요.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이미 되고 있지만 23년부터 이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게 되고,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수익을 조금 이제 배분해서 인식하게 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부 이제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완전히 좀 대비됐다라고 좀 보긴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자본의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80페이지 그 아래 그림들에서 보실 수 있지만 조금 손해보험사들이 조금 더 제도 변화에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하고 보험 쪽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은 별로 안 땡기는데, 왜냐면 좀 그러니까 좀 뭐 제도의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 부분이 큰 것 같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에도 그랬었고 22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시장의 방향성과 유동성 여건과 이런 거랑 같이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페이지 54페이지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이제 줄어들었던 브로커리지 비중이 많이 올라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138번 그림에서 보시듯이 시장이 반등할 때 거의 동시에 같이 반등을 하고, 뭐 이익과 조금 이제 연동성이 떨어지면서도 이제 그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은 주가는 또 같이 하락을 하고, 이런 그림이 이제 작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올해도 지금 보면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IB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경상적으로 증권사들의 이익 체력을 얼마나 많이 높여줄 수 있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인데, 일단 당장은 그렇게 이제 업황의 지표들이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다. 그 이유는 거래대금의 그 레벨 자체가 지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충분하긴 하지만 이미 그 승수 자체는 조금 이제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또 만기가 긴 쪽으로의 자금 이동은 좀 더뎌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사실 이런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증권사들이 지금 그 이제 신용을 통해서 사실 리테일 쪽 수익을 많이 걷어가는데, 신용은 거의 지금 한도가 차 있고 잔고 자체도 더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브로커리지 사이드에서는 2022년이 21년 대비 연간으로 봤을 때 수익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내 생각에는 1분기 장 이렇게 부진하면 뭐 브로커리지 사이드도 그렇지만 투자했던 것들도 다들 머리 아파질걸 지금. 저부터. 그쵸. 자기 계정도 그렇고 뭐. 결국은 뭐 브로커리지랑 운용이익이 사실 그래서 거의 같이 가는 이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운용 여건도 사실 그렇게 지금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58페이지에 IB 쪽에서 조금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작년에 뭐 코로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서 투자 활동이 좀 제약이 되고는 있지만, 제가 일부 회사들 이렇게 좀 의견을 타진해 보면은 뭐 대체 투자나 해외 투자나 이런 쪽으로 좀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올해는 좀 많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뭐 시장의 그런 방향성과는 조금 무관하게 이쪽은 그래도 계속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권주에 대한 투자 판단에 있어서도 이 브로커리지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보다는 이렇게 좀 IB 기반이 탄탄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IB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올해 금융업종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같이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페이지 65페이지이고요. 이 대출 받기가 사실 연초에 많이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조금 타이트한 상황이고, 또 올해는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이금융권까지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일단은 그 카드론도 DSR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되고, 그 보고 계신 페이지에 나오지만 각종 이제 그 보험사나 뭐 카드사나 캐피탈사 저축은행 할 거 없이 다 이제 DSR 기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주식시장으로의 그런 자금 유입을 저는 조금 억제할 수밖에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와 이제 실용에 대한 여건이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비투와 영끌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 몇 년간의 이 자산시장의 붐이 조금은 그 열기가 좀 식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 금융을 보는 그냥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가계부채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실용위험에 대한 이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모로 압박이 갈 것 같아요. 자산시장도 불안정한데 계속해서 금리 부담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수단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가장 이제 금융주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금융 플랫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페이지 81페이지이고, 그러니까 대표 금융주의 시총들을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다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며칠간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이 회복했다니까. 네. 그래서 근데 KB의 자본은 40조고 카뱅의 자본은 5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뭐 비슷한 가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이 여전히 이런 회사들에게 이제 부여가 되고 있냐. 이게 결국은 금융주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패러다임이 좀 변화했던 시기가 작년이었고, 올해도 그 방향성이 이어질 거고, 그리고 또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 입장에서도 이제 이 프레임이 좀 바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뭐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페이지 좀 한 번만 더 84, 85페이지, 85페이지. 그러니까 그 월말쯤 되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이제 이 MTS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소액이지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이러한 여건들이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 자본시장 그리고 또 금융 투자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경쟁 구도는 앞으로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마지막 86페이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젊은 주력층,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이제 유입된 주력층이 사실 20대에서 30대 계층일 것 같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부동산 쪽에 그런 이제 자산을 많이 확보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된 플레이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전통적인 이제 환경에 따르면은 지금이 뭐 여전히 금리가 이렇게 좀 변화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환경이 기존에 뭐 이제 크게 가격이 급등한 그런 이제 뭐 부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보다는 그래도 금융상품 쪽의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고, 글로벌리 봤을 때 여전히 한국은 이 가계 금융자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변화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다 이제 조금 내용들은 다 말씀을 위험 드렸고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타픽. 네. 페이지 108페이지고요. 타픽 우리금융지주. 네. 제목에 제가 구조적인 성장이 이끄는 수익성 개선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은행업종의 전체적인 경상적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힘든 22년이다라고 보면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이제 곳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증권사가 없죠, 우리금융지주가. 그래서 네. 작년에 수혜를 덜 받았다면. 네. 그래도 작년에 이제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이 좀 포트를 좀 더 갖췄었고요. 근데 올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증권사를 좀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은 또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런 이제 비유기적인 그런 성장을 이끌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를 이제 은행업종 내에서는 이제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올해 그 이익 전망도 사실 다른 은행 대비 저는 조금 더 높은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배당 수익률만 해도 뭐 지금 주가 기준으로도 거의 7%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선호주로 꼽고, 또 하나 은행 업종에서는 BNK 금융지주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약진하더라고요, BNK금융지주가 상당히. 네,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보고 있다가 최선호주로 의견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지역 경기의 그런 온기가 은행으로 좀 이제 퍼져나가는 단계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결국은 뭐 밸류에이션 격차가 여전히 시중은행 대비 많이 나긴 하는데 그런 할인 요인들이 하나씩 다 제거되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배당 같은 부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뭐 BNK 금융지주도 은행업종 내에서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지만 올해도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종에서는 114페이지 DB손해보험을 계속 이제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DB손해가 네. 자동차 보험의 강자인데 자동차들 많이 타고 다니면 더 오히려 그렇지 아닌가요? 자동차의 뭐 절대적인 강자는 사실 삼성화재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근데 뭐 이제 사업비 관리도 상당히 잘하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도 경상적으로 좀 높게 가져가면서도 위험 손해율 자체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 골고루 봤을 때 ROE만 해도 뭐 10% 이상의 ROE는 충분히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DB손해보험이 가장 이제 주가나 아니면 이제 수익성 지표나 안정성이나 고루고루 좀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역시 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업종 내에서는 이제 역시 계속적으로 전 한국금융지주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증권주들은 다 흘러내리는 것 같던데요. 네, 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특히 한국금융지주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해서 PBR이 지금 0.6배 밑으로까지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이게 표면적인 이익 규모는 줄어들게 보이는 건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된 일회성 이익이 좀 있었기 때문이고, 경상적으로도 조금 수익성은 둔화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업종 내에서 특히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제 수익성 착축 역량을 계속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저축은행 자회사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고 해서,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뭐 포트의 다각화, 그다음에 이제 뭐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를 증권주 내에서는 탑픽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려서 그런데 참 금융주 한번
콜하려고 그랬는데 아쉽네. 지금도 콜하는 건데 네네. 주가가 2, 3일 사이에 너무 움직여서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은행주 상반기는 좋을 것 같죠, 은행주들이.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요. 예, 보험도 뭐. 상반기까지 큰 그건 뭐 큰 주가를 이제 흔들 만한 요인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자료를 좀 전반적인 톤을 다운한 거는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성과에 대해서 조금 저는 작년만큼의 기대를 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